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청춘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저는 시를 쓰는 윤은성. 네, 저는 소설을 쓰는 도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시 한 편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은 다 고하지. 새벽 이슬을 맞고 허공에 얼굴을 묻을 때 바람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지.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 어디든 무엇이든 청춘은 다 고하지. 도착하지 않은 바람처럼 떠돌아다니지. 나는 발 없는 새. 불꽃 같은 삶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옷깃에서 떨어진 단추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난 사라진 단추구멍 같은 너를 생각하지. 작은 구멍으로만 들락날락거리는 바람처럼 내게로 갔다. 내게로 돌아오지. 우리는 한없이 둥글고 한없이 부풀고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 질감 없이 부피 없이 자꾸만 날아오르려고 하지. 구체성이 결여된 삶에도 사각의 모퉁이는 허용될까? 나는 기대어 쉴 만한 곳이 필요해. 각진 곳이 필요해. 나무로 만든 작은 관이라면 더 좋겠지. 나는 거기 누워 꿈 같은 잠을 잘 거야. 잠 같은 꿈을 꿀 거야.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내가 어디로 흘러와 있는지 볼 거야. 누구든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지. 한 번 태어났음에도 또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 번 죽었는데도 또다시 죽으려는 사람들. 제대로 태어나지도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 청춘은 다 고하지. 미로의 길을 헤매는 열망처럼 나아갔다 되돌아오지. 입말 속을 구르는 불안처럼 무한 증식하지. 나의 검은 펜은 오늘도 꿈속의 단어들을 받아 적지. 떠오를 수 있을 때까지 떠올랐던 높이를 기록하지. 나의 두 발은 어디로 사라졌나. 짐작할 수 없는 침묵 속에 숨겨두었나. 짐작할 수 없는 온도 속에 묻어두었나. 짐작할 수 없는 온도는 짐작할 수 없는 높이를 수반하지. 높이는 종종 깊이라는 말로 오인되지. 다다르지 못한 온도를 노래할 수 있는가? 다다르지 못한 온도를 아낄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지. 청춘은 다 고하지. 헛된 비유의 문장들을 이마에 새기지. 어디에도 없는 문장들이 쌓여만 가지. 위안 없는 사물들의 이름으로 시간을 견뎌내지. 이재니의 발 없는 새라는 시 읽어드렸습니다. 네, 6501 부대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도재경이고요.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시를 쓰는 윤은성 선생님입니다. 장병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뵐 수 있길 바랐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오늘 그 6501 장병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청춘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강의가 수요일 오후에 틀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고 졸립고 또 뭐 요즘 뭐 PX라고 하나요? 그런데 또 가서 좀 예, 유휴 시간을 보내시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이 이 강연을 듣고 좀 그래도 심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강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옆에
그 계신 윤은성 시인님은 2017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서 시를 발표해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8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소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과에서 현대시를 전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촬영 환경상 눈을 어디에다가 맞추면 좋을지 조금 아직 낯선 그런 기분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요. 양해도 조금 부탁드리면서 미숙한 점들은 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들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윤은성 시인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올 하반기에 제 첫 시집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시를 출간하게 되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옆에 계신 도재경 소설가 선생님은 2018년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리고 작년인 2020년에 단편 소설들을 묶은 소설집인 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라는 소설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설 선생님께 출간하신 이 소설집이 그 부대로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권 정도가 선물로 보내드리게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시게 된다면 또 작품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좋은 그런 작품 세계들을 단편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청춘이 어떤 시기인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생애 주기별 연령대를 고려한다고 할 때 요즘에는 수명이 높아져서 30, 40대도 청년기에 속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청년기가 곧 청춘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춘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됐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배우들이 출연하였잖아요. 아마 충실히 현재를 젊은 감각으로 보내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모든 인간들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활기 있고 또 미래라는 미지에 대해 열려있는 또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들이라던가 미숙하기 때문에 겪는 시행착오의 시간들, 또 풋풋한 관계적인 경험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보통 청춘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재경 작가님은 어떤 청춘을 보내셨나요?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청춘하면 이제 꿈이나 불안 그리고 뭐 방황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제 자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소 좀 건조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좀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대학 진학도 좀 늦었던 편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뭐 꿈이랄까 목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좀 많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고, 그때는 이제 돈이 이렇게 좀 필요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 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궁금하세요. 막노동이나 뭐 무대 설치, 관광 가이드, 뭐 컴퓨터 수리하는 뭐 일, 각종 배달, 설거지, 서빙, 뭐 선거 유세장에 가면 이렇게 예전에는 뭐 바람잡이 하는 이런 알바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서른이 아니 그러니까 스물이 됐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스물이 됐을 때 빨리 서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어떤 삶이 얻어지지가 않아서 막연히 이제 서른이 되면 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모로 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서른이 되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기가 되니까 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벌이를 해야 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일이 내게 적성이 맞을까 아니면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일일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일을 하다가 막연히 뭔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책을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문청이라고 하는데 문학 어떤 열병을 앓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는 없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궁금해서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소설이라는 걸 한번 써봐야겠다. 제 안에 어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윤은성 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청춘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 같아요. 어떤 뭐 통상 이제 뭐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어떤 청년의 시기를 청춘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 나 아직 청춘이야. 그리고 또 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 장년청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직 청춘이네 그 정도면 그 정도 시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이 청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 같아요. 여러분은 또 지금 어떤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윤은성 시님은 어떤 청춘을 보내셨고 어떠한 지금 또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계기로 시인의 길로 들어서시게 됐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소설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삶을 살았다고도 생각되기도 하는데, 왜냐면 글을 쓰는 거를 택하게 되면서 많이 불안정한 삶을 살기는 했거든요. 좀 그런 과정을 20대 때부터 이제 30대에 제가 현재 30대 중반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대 때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수능 점수에 맞춰서 인문대학에 진학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취업도 생각하기도 하면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어 전공을 하면서 조금씩 접했던 중국 문학 작품들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중국 문학이라서 재밌었다기보다는 이제 문학 장르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찾아서 듣게 된 국어국문학과 수업들을 통해서 시인인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를 읽었고, 그리고 저도 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제 내면에 정리되지 않았던 많은 감정의 언어들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내면의 언어들을 시로 풀어냈을 때 읽어주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누군가 나의 말을 이해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시를 앞으로 쓰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받을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좀 갈급한 마음들이 20대 초반에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 이후로 또 전문적으로 시 쓰기 시작하면서는 또 마음가짐이 거기에서는 또 많은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는 그러했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또 사춘기의 여진이 계속 남아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진로를 확고하게 정한 그런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불안정하고 확실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들 다 하는 대로 하고 좀 그런 게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20대 초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를 지속적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사실 아무도 모르게 한 번 더 문예 창작과가 있는 예술대학교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2번 다녔는데요. 그래서 2번째 다녔던 학교에서는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평생 글을 쓰고 이제 공부를 문학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의 불안함들을 한번 견뎌보고 학교 공부를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때는 있었어서 폐기로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학비를 제가 직접 감당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악바리 소리를 들어가며 저 누나는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때 2번째 다녔던 학교에서는 열심히 학과 공부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지냈고 그러는 한편 이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여러 세계 문학 작품들을 또 충실하게 읽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서 그때는 많은 것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문학 작품도 누군가가 좋은 작품을 소개를 해줘야 이게 왜 좋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20대 중후반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길잡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도 소설 책들을 또 소개를 네.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네. 좀 더 제 얘기 해도 될까요? 네. 네, 수다를 제가 네. 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연애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 네, 인생에서는. 이제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는 20대 후반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연애가 다 순탄치는 않겠지만 저희 역시 이제 연애 기간이 횟수가 좀 길어지면서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었고 결론적으로는 마음의 추를 서로에게 주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헤어졌고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 둘 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도 온통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한편 일도 하기도 하고 일도 조금씩 했지만 일단은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대학원 진학 결정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와중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 그 시인님의 시를 이제 발표하신 시들을 보면 이제 어떤 연애의 흔적, 그러니까 청춘의 흔적, 그리고 20대를 관통해 오면서 느꼈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 이별 이런 정서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하는 사랑과 이별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청춘이긴 하지만 사실 시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인들이 시 작품에 사랑 이야기나 이별 이야기들을 녹여내는 작품들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보면 다 만약에 이게 남녀 관계가 주제가 될 경우에는 아름답게 끝나는 해피엔딩인 사랑이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해서 나와 있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에서 깊은 어떤 내면의 결들을 볼 수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천착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를 한 흔적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여러 후회와 여러 이제 인생에 대한 반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라는 이를테면 고백적인 장르인 이 문학 형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이별의 측면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보편적인 차원의 더 큰 차원의 사랑 이야기를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식의 그런 주제들로 확장되는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인의 청춘 그리고 소설가의 청춘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이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못 되어서 정말 아쉽긴 한데요. 오늘 청춘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청춘을 그리고 있는 시 그리고 청춘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을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윤은성 시님 먼저 강연을 하실 텐데요. 일단 강연을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5편의 시를 읽고 제가 골라온 시에서의 청춘의 의미들을 함께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간상 5편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영도 시인의 시 2편을 뽑아왔는데 기영도 시인의 성함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꽤 유명한 시인인데요. 요절한 시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만약에 현대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시인이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제 기영도 시인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훌륭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또 이제 한국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시편들을 많이 남겨주신 그런 시인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그런 시인이고요. 저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진눈깨비라는 시 한번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있다. 저 눈발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들과 건물들 사이를 헤맬 것이다. 눈길 위로 사각의 서류 봉투가 떨어진다. 허리를 나는 굽히다 말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었다. 내린다 진눈깨비, 놀랄 것 없다. 변덕이 심한 다리여. 이런 귀갓길은 어떤 소설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구두 밑창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 밟히고 어두운 골목길엔 불 켜진 빈 트럭이 점거해 있다. 취한 사내들이 쓰러진다. 생각난다. 진눈깨비 뿌리던 날. 하루 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낡고 흰 담벼락 근처에 모여 사람들이 눈을 턴다. 진눈깨비 쏟아진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 진눈깨비. 기영도 시인이 20대를 보낸 시기는 198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의 풍요로운 사회에 진입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격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영도 시인은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하는 한편 시작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시에는 젊은 시절의 존재론적인 고독과 사회 내에서 맞닥뜨린 절망, 그리고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의 기원을 탐색하는 시편들을 쓰기도 하였고요. 시민들을 기만하는 지도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알레고리 기법을 통해 매우 빼어나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본 진눈깨비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시 진눈깨비에는 진눈깨비 내리는 겨울날 길을 걷고 있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딱딱해진 손을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걷는 모습에서는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게 식은 그런 듯한 화자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들, 건물, 서류봉투와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젊은 직장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떨어지는 진눈깨비를 보며 여러 상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눈깨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흩날리고 가볍고 쉽게 녹아내리고 많은 진눈깨비는 이 시에서 마치 방황하는 젊은 화자 자신과 닮아 보입니다. 저 눈발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들과 건물들 사이를 헤맬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후 화자의 시선은 진눈깨비에서 서류봉투로 이동합니다.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서류봉투는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 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눈깨비와 서류봉투가 등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화자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충이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실망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라고만 말하기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했다고 하는 각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라고 할 만한 각오를 해보신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포부에 차여 있던 젊은 시절이지만 결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 앞에서 절망스러워하는 내면이 잘 그려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날선 칼바람 앞에 섰을 때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거리를 배회하게 되곤 할 때에도 생각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나는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 진눈깨비 라는 전언이 울림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를 제가 2편 가져왔는데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아이고 아이고, 시리가 반응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절망의 언어들을 시로 풀어낸 시인이 기영도 시인인데요. 그렇지만 마냥 슬픔 안에 머무르기만을 택하는 시인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어본 질투는 나의 힘 제목이 참 낯익죠.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제 이 제목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네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타인을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만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1행과 2행을 한번 보시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화자가 현재는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혹은 이제 자신의 청춘의 절망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젊었을 적인 현재의 자신을 회고하게 될 날을 떠올리고 있는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흥미롭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에서 역시 앞선 시에서처럼 방황하는 청춘의 화자가 잘 그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자가 자신의 탄식밖에 나오는 것 없는 청춘의 이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즉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가 남겨놓은 기록을 볼 그 시점을 위해서 어리석은 지금의 숱한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기록해두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재 감정에 매몰된 것이 아닌 마음을 객관화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일 것입니다. 질투에서 비롯된 감정들로부터 이 시가 촉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화자는 이 젊은 날의 기록을 시로 바꾸는 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시나요? 어떤 기록을 어떤 태도로 하고 계시나요? 특히 이제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 순간에 어떤 기록들을 남기게 되실지 좀 문득 궁금합니다. 군대라는 공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독한 시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와 어쨌거나 거리가 있고 지금 사회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지내면서 다 같이 집단의 생활을 하는데 그런 룰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마음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의 선입견일까요? 어쨌든 네 군대라는 공간을 제가 안 가봐서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도 한번 기영도 시인처럼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이어서 다른 시인의 시도 한번 볼게요. 허수경이라는 시인의 수박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둥근 것을 보면 아파요. 둥근 적이 없었던 청춘이 문득 돌아오다 길 잃은 것처럼. 그러나 아휴 둥글기도 해라.
저 푸른 지구만한 땅의 열매.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어요. 수박 한 통 사들고 돌아오는 그대도 내 눈동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지요. 태양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영원한 사랑. 태양의 산만한 친구 구름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나의 울적한 사랑. 태양의 우울한 그림자 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나의 혼자 떠난 피리 같은 사람. 땅을 안았지요. 둥근 바람의 어깨가 가만히 왔지요. 나 수박 속에 든 저 수많은 별들을 모르던 시절. 나는 당신의 그림자만이 좋았어요. 저 푸른 시절의 손바닥이 저렇게 붉어서 검은 눈물 같은 사랑을 안고 있는 줄 알게 되어 이제는 당신의 저만치 가 있는 마음도 좋아요. 내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적처럼 이제 곧 푸르게 차오르는 냇물의 시간이 온다는 걸. 가재와 붕장어의 시간이 온다는 걸. 선잠과 어린 새벽의 손이 포플러처럼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걸. 날아가는 어린 새가 수박빛 향기를 물고 가는 시간이 온다는 걸. 허수경 시인은 1964년에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얼마 전이 2018년에 독일에서 타계를 하셨습니다. 1987년에 실천문학이라는 문학 잡지로 등단을 하신 분이시고요.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한 이후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고대 근동 고고학이라는 생소한 전공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이 겪는 이 슬픔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시들에 잘 녹여내신 그런 시인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이 깊이 서려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그럼에도 날 서지 않고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읽다 보면 저는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그런 시인인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시는 허수경 시인이 총 6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허수경 시인이 타계하기 직전에 출간한 마지막 시집인 누구도 찾지 않는 역에서라는 6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수박이라는 독특한 제목을 달고 있고 수박 말고도 뭐 또 다른 과일명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되게 산뜻한 기분이 드는데 내용들은 또 굉장히 애틋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러한 시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폈던 기용도 시인의 시가 청춘의 시기에 쓴 시들이라고 한다면 허수경 시인의 이 시는 타계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출간한 시집에 실린 시로서 젊은 날의 자신의 아픔과 또 사랑하는 타자, 이전에 이별했던 타자,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타자까지도 넉넉하게 포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만치 가 있는 마음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 시의 화자의 가라앉은 투명한 마음을 읽어가다 보면 감정의 여러 결들이 함께 가라앉는 것 같아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화자는 당신과의 거리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간다는 뜻인데요. 시의 후반부를 더 보겠습니다.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적처럼 이제 곧 푸르게 차오르는 냇물의 시간이 온다는 것. 선잠과 어린 새벽의 손이 포플러처럼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
뭐 날아가는 어린 새가 수박빛 향기를 몰고 가는 시간이 온다는 것.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것이 기대되는 이 시간들은 상처가 아문 뒤에 미래를 떠올려보는 마음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고 넘어갔네. 여기에 등장하는 시어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여름인데 수박이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표현들 중에 세 번째 연 보시면 수박 한 통 사들고 돌아오는 그대도 내 눈동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수박 한 통 사들고 가다가 그대라는 사람을 좀 떠올리기도 한 것 같고, 이 푸른 지구만한 땅의 열매라고 하면서 이 수박이라는 어찌 보면 크지만 작은 이 과일 열매 하나를 지구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이런 상상력도 따라가다 보면 되게 와 이거는 그냥 젊은 사람이 쓴 시 같다라는 생각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여러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허수경 시인은 지나간 청춘을 떠올려보는 시를 썼다라고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여기 청춘이라는 말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은 좀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는 마종기 시인의 파타고니아의 양이라는 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친 들판에 흐린 하늘 몇 개만 떠 있었어.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만은 믿어보라고 했지. 그래도 굶주린 콘도르는 칼바람같이 살아있는 양들의 눈을 빼먹고 나는 장님이 된 양을 통째로 구워 며칠째 먹었다. 어금니 2개뿐 양들은 아예 윗니가 없다. 10살이 넘으면 아랫니마저 차츰 닳아 없어지고 가시보다 드센 파타고니아 들풀을 먹을 수 없어 잇몸으로 피 흘리다가 먹기를 포기하고 죽는 양들. 사랑이 어디엔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면 혹시 파타고니아의 하늘은 하루쯤 환한 몸을 열어줄까? 짐승 타는 냄새로 추운 벌판은 침묵보다 살벌해지고 올려다볼 별 하나 없이 아픈 상처만 덧나고 있다. 남미의 남쪽 변경에서 만난 양들은 계속 죽기만 해서 나는 아직도 숨겨온 내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시는 인생의 후반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영도 시인처럼 사회 초년생인 사람이 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오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청춘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져온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굉장히 고독한 순간들을 굉장히 절절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만 두고 봤을 때 중년의 화자일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본 것은 20대 중반에 어떤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라서 읽게 됐던 작품인데 너무나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시어들을 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 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 이 시의 화자는 파타고니아라는 곳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곳은 일상생활과 단절된 어떤 자연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연은 마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산하고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은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연에 사랑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면 혹시 파타고니아의 하늘은 하루쯤 환한 몸을 열어줄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제가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부터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인데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삶에 있어서의 기력을 회복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일말의 희망이라는 것이 사실 이 화자가 사랑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자신이 믿으면이라는 데에서 찾아오는 건 것 같은데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은 소망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혼자서 고독을 마주해야 하는 적막한 시간에 그리고 뭔가 오히려 잔인한 것만 같은 그러한 풍경이 있는 그 시간에서 이런 성찰을 하게 된다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행 보면 나는 아직도 숨겨온 내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의 화자가 풀어내고자 하는 자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풍경들 마주하게 된 풍경들 마주하게 된 어떤 수상한 삶의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인생의 시간들 그 앞에서 삶이란 게 뭘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만히 관조하고 또 경청하면서 일상의 소리가 아닌 이러한 오히려 고독한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야기들을 꺼내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렵네요. 다시 봐도. 그렇지만 네, 이런 시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또 드려보고 싶었고 또 다른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종기 시인은 의사이자 시인인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첫 시집인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시집을 좋아하는데 그 시집에는 젊은 의사 화자가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는 맑은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젊은 시절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생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잘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동문학가 마이송 선생님의 자제분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중년기를 훌쩍 넘어 계시는 그런 시인 분이십니다. 네. 한국 문학에 있어서 좋은 시를 많이 남긴 훌륭한 시인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이어서 또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시인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청춘이 아닌 다른 이의 청춘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는 거 어떨까요? 저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매우. 네. 네, 최승자 20년 후 지에게 지금 내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 지금 네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속에서 뛰놀고 풀밭에선 내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미혹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눈물의 외줄기 길을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내 스스로 강을 이뤄 흘러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 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 저 많은 세월의 갯대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잖니. 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 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오잖니.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 나는 깊이 깊이 추락해야 해.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 들어가며 참으로 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싫은 나의 사랑인 까닭에.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오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네 모습을. 이윽고 네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양 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하 한 입도 기쁘게 던져주며 마침내 내가 이루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조곤조곤 잘 읽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시는 네, 최승자 시인이라는 분의 시인데 1952년에 태어나신 시인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청춘이라는 주제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편들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청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좀 어두운 시편들을 많이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젊은 시절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밝기만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읽어드린 최승자 시인이라는 분은 한국 여성 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위치에 있는 시인 중 한 분입니다. 장병 여러분께서는 혹시 여성적인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득 궁금한데요. 이 시인은 소위 남성 중심적인 상징 질서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을 탈피하고 과감한 언어를 통해 삶의 어떠한 우리에게 환상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위선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처절한 시들을 써왔다고 좀 가볍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인이 이제 다른 시편들에서 그려내는 시들은 굉장히 읽다 보면 아프거든요. 몸이 다 아플 정도로 처절한 시들을 쓰셔 왔는데요. 네. 그런 모습들에서 절망 속에서의 그런 20대 여성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는 최승자 시인의 매우 따뜻한 마음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시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한자어로 등장하고 있는 지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기에게 그 아기가 20년 후에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연 좀 보세요. 그 아기에 대한 묘사를 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내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 굉장히 생명력 있는 느낌이 들죠. 지금 내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속에서 뛰놀고 풀밭에서 내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그 아이의 싱그러운 모습들을 잘 관찰하고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말들은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최승자 시인의 다른 시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천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인이기에,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인이기에 이런 문장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이런 감각은 정말 뭘까요? 이렇게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상상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아이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감각들을 상상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더 성장해가고 사회로 또 나오게 되겠죠. 사회로 나오면 3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너는 살아가야 할 거란다.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 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 저 많은 세월의 갯대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잖니. 여기서는 또 시가 앞에서 밝은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주었던 그 결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두운 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깊이 깊이 가라앉게 될 거고 저 많은 세월의 갯대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화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막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등장한 이 푸릇푸릇한 아이와는 대비되는 많이 연로하게 된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 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오자니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 나는 깊이 깊이 추락해야 해.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 들어가며 참으로 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실은 나의 사랑인 까닭에. 그리하여 21세기 어느 하오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이제 죽음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시인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이르르면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내 모습을 이윽고 내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양 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화 한 입도 기쁘게 던져주며 마침내 내가 이루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네, 이 아이에게 자신의 죽음의 순간들을 또 일러주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는 인생을 살 것을 좀 주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죽음과 또 모든 또 다른 생명들이 시작하는 것들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지만 화자는 죽음에 이르르지만 또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네. 방금 최승자 시인의 시까지 읽었습니다. 최승자 시인의 시는 자신의 청춘이 아닌 또 다른 20년 후에 청춘의 시기를 보내게 될 아이에게 그런 축복의 언어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최승자 네네. 시인의 시는 굉장히 좀 상상이 독특한 것 같아요. 마중기 시인님의 시는 네. 그러니까 마중기 시인은 시인으로서 좀 독특한 또 삶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맞아요. 네. 해외에서 네. 계속 의사생활하면서 고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또 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기용도 시는 주변에 그 소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시인, 항상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그런 서사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자극을 주는
또 유년기 네. 이야기라던가 그런 사회생활의 이야기라던가 네. 또 여러 동화 같은 시들도 있거든요. 네. 다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긴 음. 한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빼어난 시인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 청춘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청춘을 그리는 네. 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게 딱 이런 타이밍에 장경 여러분 질문을 좀 들을 수 있고 궁금한 점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소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세네 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윤은성 시인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시들은 지금 딱 이제 우리나라 국내 네, 한국 시들인, 시들이죠. 예. 근데 이게 네, 공교롭게 저는 추려서 보니까 다 이제 해외 소설을 추려 왔더라고요. 고전 위주로 좀 여러분에게 어떤 청춘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좀 해외 소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뭐 젊은 작가들도 그렇고 뭐 중견 그보다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 작가들 중에서도 청춘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소설은 잠깐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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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만 헤세의 공작 나방이라는 소설입니다. 화면을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그 날씨가 섭씨 한 35도 넘나요? 이렇게 무더위에 그 여러분에게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책을 싸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짐을 이렇게 엄청 가지고 많이 왔는데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간략간략하게 그냥 마치 책 장소 같이 안내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책은 이 책이고요. 헤르만 헤세의 나비라는 책이고요. 공작 나방이라는 소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헤르만 헤세가 나비 수집하는, 그러니까 나비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소설책은 아니고요. 소설이 막 묶여 있는 책은 아니고요. 뭐 나비에 대한 시도 있고 나비에 대한 뭐 어떤 그 작가의 단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작 나방은 아주 그냥 짧은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이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분량이고요. 아마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접해 보셨을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제 기억에 20대 초반에 어디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도서관에서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읽었는데 기억이 오래 남아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때 읽었던 소설이 뭐였지? 기억은 안 나고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찾다가 제목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나비라고. 소설 제목을 나비로 알고 있었는데 책 제목이 나비였고 안내해드릴 제목은 공작 나방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간단하게 이 헤르만 헤세는 뭐 워낙 유명한 작가라서 뭐 노벨 문학상도 받고 괴테상도 수상하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작가라서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해서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공작나방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나비를 수집하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이 어린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웃에 사는 에밀이라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에밀이라는 친구는 주인공의 어떤 열등감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갖춰져 있는 친구고, 심지어 엄친아 같은 예,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비 수집도 하는데 굉장히 그 찾아보기 힘든 이런 나비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에밀이라는 그 친구 수집품, 나비 수집품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소유욕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뭐 애착하고 있는 취미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 좋은 시계 있으면 갖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향수, 뭐 이런 수집 취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독특한 이제 공장 나방의 수집품을 보고 어떤 소유욕을 느껴서 도둑질을 하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화면에 이제 글이 지금 보이시죠? 59쪽의 이야기인데, 그 수집된 그 나방을 훔쳐가지고 그 에밀 집에서 내려오다가 느끼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근거리죠.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감 형님의 햄버거를 그냥 남아있길래 당연히 주인이 없는 건 줄 알고 먹었다가, 물론 제 건 아니었죠. 엄청 혼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형성된 일종의 그러니까 도둑질인 거죠. 제 물건이 아닌 그게 식은 빵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었으면 안 되는 건데 먹었던 거죠. 그런 그때 형성된 그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두근두근하죠. 그 죄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지금 이 주인공도 보면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현관에 다다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막 땀이 흘러내려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상황을 집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나방이 부서져요. 수집품이 부서져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이미 망가진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이제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에밀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 너 그렇게 하기 전에 너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용서를 직접 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에밀을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은 대로 이제 미안하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백미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이 고백한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작은 물건이고 한데, 근데 이 에밀이라는 친구는 안 그래요. 그래, 너 바로 그런 애였어. 하면서 주인공을 오히려 이제 경멸을 하죠. 나쁘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고, 이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한 뭐 10살, 11살.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성인 돼서 회상을 해요.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한 번 결단난 일은 다시 손을 써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라고 회상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이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겨줘요. 흔히 말해서 이제 소설은 좀 거칠게 분류를 하자면 성장의 서사가 있고 전락의 서사가 있어요. 이게 전락한다? 예, 실패, 전락, 이런,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군대도 그렇잖아요. 승리 아니면 뭐죠? 패배. 패배. 이렇듯이 이게 근데 소설이 과연 그럴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성장하는 이야기 아니면 전락하는 이야기. 쉽게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이 공장나방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그 도둑질한 거를 뉘우치고 그 죄를 고백을 하는데 그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경멸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장의 서사일까요? 전락의 서사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저마다의 해석을 하고 결국 문학은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어떤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든데 저는 이 죄의식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주인공은 용서 구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의 서사를 읽혀요. 이거를 알려면 죄의식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책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책을 하기도 하죠. 아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근데 이는 경전이나 고전에서도 잘 확인이 되는데, 뭐 성경의 뭐 원제나 요한복음, 이제 뭐 그런 가늠한 여인과 예수의 일화도 있죠. 그리고 불교의 어떤 카르마, 옥보라고 하죠. 옥보나 선자의 그 성악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성악설을 봐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 그 중에 죄의식, 죄의식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모든 인간이 악한 존재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신에 대한 사랑 혹은 선한 행동, 끊임없는 교육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고전이나 어떤 경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이 꽤나 자주 등장을 해요. 단골 소재예요. 진짜 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 휘곡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밀양 영화 그 송강호 전도연 배우 나오는 밀양 그 영화의 그 원작이 이청준 선생님의 그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을 봐도 그렇고 시에도 있어요. 그 실비아 플러스라는 시인의 데뷔라는 시를 보면 또 그 죄의식에 대한 테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세 콘레드의 로드짐. 그러니까 이 조세 콘레드의 로드짐의 그 초반부를 보면 그 이제 배를 버리고 탈출한 선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터 보네것의 제5 도살장이라는 소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드레스덴 그 폭격, 많은 이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여기에 대한 어떤 참상을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 도스토옙스키의 제화불은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 순수박물관이요? 예,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이라는 책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민음사네요? 예,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 진짜 책장수 같네요.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어요. 한번 손에 이렇게 딱 잡으면 계속 그냥 읽히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고요. 내 이름은 빨강 맞아요. 읽어봤어요. 네, 내 이름은 빨강. 그리고 이 간단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피순이라는 한 그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여자를 만나서 한 44일 동안 사랑하고, 이 소개를 보면 그래요. 44일 동안 사랑하고 339일 동안 헤어진 그녀를 찾아 헤매고 2864일 동안 그녀를 이제 바라본 주인공, 그리고 30년에 걸쳐 처절하고 지독한 사랑과 집착, 뭐 이런
이야기인데 왜 오랜 세월 동안 음. 이 주인공이 한 여자에게 그 모든 걸 다 바치는지, 그 구애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는지가 보면 그 젊은 시절에 아주 잠깐 있었던 어떤 그때 형성된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독을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그 죄의식이 혹시 해소가 되나요? 죄의식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죄의식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건가 보군요. 네, 죄의식은 그냥 한번 마음에 이렇게 짐처럼 얹어진 죄의식은 그게 뭐 환기 들 때마다 떠올리게 되고, 그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진짜 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죄의식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쁜 감정이고 그 나쁜 것이고, 물론 죄의식이 얻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죄의식은 이게 죄에 대한 어떤 자각보다는 더 나은 존재로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고 이게 상처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까 그러니까 그 뭐 동서양의 어떤 고전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자기 자신의 수양 그리고 뉘우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다양한 내면이 있듯이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의하기가 곤란한 존재잖아요. 입체적이죠. 예, 예. 그럼으로써 오히려 또 스스로가 더 고귀하고 고결해지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작가들이 생각보다 그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써왔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알려면 이제 문학이 뭔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학은 이제 모든 인간을 상처받은 영혼으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롯한 공동체의 어떤 동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논의를 쭉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청춘의 시기는 이제 수많은 것들이 범상치 않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느끼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혼란스럽구나.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또 꽤 오랫동안 몸에 담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의식이라는 감정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감정이죠.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의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갖게 된 그 스스로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타인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의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또 책장수님 여기 보면 이제 속죄라는 책이 있어요. 이언 맥큐언 그 영국 작가의 소설인데 SF 작가 아닌가요? 아니요, 소설가. 소설가고 잘 몰랐어. 뭐 첫사랑, 뭐 마지막 의식 이 단편 소설집이 있고, 그 시작으로 해서 1900 아마 7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한강 작가님이 받으셨던 맨부커상. 네네, 채식주의자. 예. 네. 그 이언 맥큐언이 이제 뭐 맨부커상 뭐 이런 상을 받았고, 유명한 소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소설들이 국내 거의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역돼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속죄는 영화로도 있어요. 그 어텀먼트라고 피아라 나이틀린가? 키이라 나이틀. 예, 키이라 나이틀린. 그 배우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는 약간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이 장대한 소설을 영화가 그 짧은 그 몇 시간짜리 영화 안에 이렇게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고요. 이 구성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평생에 걸친 어떤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소녀가 그냥 간략한 줄거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주인공 소녀가 브라이온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 이제 소설가 지망생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런데 그 자기 언니를 좋아하는 의대생이 있는데 그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람이 사라지고 그런 어떤 그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모함을 해서 이 언니와 의대생이 완전히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그 가족 관계도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브라이온이라는 주인공 그 소녀가 한순간에 자기 어떤 그릇된 마음으로 했던 말 때문에 그냥 타인의 삶이 완전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소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 소설가가 된 주인공이 그 사소한 그 말 한마디, 그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행복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약간 좀 잘 안 읽히는데 한 중반 넘어가면 금방 읽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이제 그 뭐죠? 그 저의식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좀 젊은 어린 청소년기 이런 시기에 있는 청춘의 자아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다음 소설의 주인공은 약간 지금 장병 여러분의 시기와 비슷한 청춘을 겪고 있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알려드릴 책은 로맨가리의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 로맨가리가 이 소설을 이제 그 1960년, 그러니까 46세가 되던 해에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대, 20대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 로맨가리라는 작가가 꽤 흥미로운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밀 아자르. 네,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자기아폐생이라는 이제 소설을 또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콩쿠르상이라고 있는데 그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거 콩쿠르상이 일생일 때 한 번밖에 그 작가한테 주어지지 않는 상인데, 그 전에 이미 한 번 로맨가리라는 자기 이름으로 하늘의 뿌리라는 소설로, 아마 유럽의 교육인가? 아무튼 하늘의 뿌리, 하늘의 뿌리라는 소설로 콩쿠르상을 한 번 받고, 이어서 필명으로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또 한 번 상을 받게 되는데요. 요 일화는, 구체적인 일화는 여기에서는 이제 맥락과 다르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로맨가리 이제 1914년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타타르계 피가 섞인 루덱의 러시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혼모,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제 폴란드에 거쳐서 프랑스 남부의 니스에 이제 정착하면서 난민 신분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공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 조종사 생활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훈장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외교관으로서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제 대사로서 뭐 불가리아, 페루, 미국 이런 데서 외교관 생활을 또 하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그러면서 또 작품 활동을 계속 해 나가요. 그리고 진 세버그라는 그 당대 최고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 옛날 영화 네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주인공인데, 진 세버가 연인이었죠. 결혼도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로맨가리가 이제 결혼 생각 없고 자식 생각이 없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 세버기라는 연인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갖게 되는데,
그게 또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작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거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민 신분, 그러니까 좀 차별에 노출된 요런 성장 환경이 새벽의 약속에서 곳곳에, 새벽의 약속이라는 소설 곳곳에 드러나고 자기 앞의 생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새벽의 약속의 소설은 시작이 이런데요. 시작이 그냥 끝났다예요. 끝났다. 좀 파격적이죠. 끝났다. 빅사야는 텅 비어 있고 나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누운 채로이다. 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소설은 청춘의 한 시기를 이제 지나온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소설하면서 제목에서도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새벽의 약속이라는, 이제 새벽 하면 이제 뭐 삶의 어떤 여명기, 젊은 시절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어머니와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소설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 의한,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 쓰여진 소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전적 성격이 짙은 소설인 만큼 작가의 생애가 곳곳에 투영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그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진정성이 물씬 풍기는데,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마감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나? 살았나? 근데 이 작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고, 진짜 이 주인공이야말로 엄친아 같은 면모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한 약속을 다 이뤄내요. 근데 로맨가리가 실제 삶에서도 그래요. 이 소설에서처럼, 이 자전 소설이다 보니까 실제 삶에서도 다 이뤄내는데, 어머니가 뭐 이런 이제 주문도 해요. 아니, 예언을 하죠. 넌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바로 네 애미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다 하면서 이런 어머니가 하는 온갖 예언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 그만큼 이 주인공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 개인적인 성공,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에 앞서서 그 성공을 이루게 하는 동인이 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동인이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이 로맨가리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어머니 하면 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라는 존재가 로맨가리에게는 어떤 모든 삶의 어떤 좌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소설에 거의 마지막 대목인데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 네, 뭐 내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외어나니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용감한 사나이가 되어다오. 넌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닌 점을 너 혼자서도 두 다리로 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그리고 뭐 아름다운 책을 쓰고. 근데 이거 너무 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주인공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셨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시기에 2차 대전이 있어서 로맨가리로 빙의되는 이 주인공은 전쟁에 참가해서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건데, 그 편지가 이제 후에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굉장히 로맨가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뭔가 불안을 느끼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서 보면 나는 다만 내가 앞서 말하였듯이 정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냉소적인 인간이 되지도 않았고 비관적인 인간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 희망, 기대, 벅찬 순간들을 누리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청춘의 시기를 이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이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일독을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소설은 싱클레이 루이스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음, 제가 이 소설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이야기만 또 생각이 나서, 이 주인공은 좀 독특해요. 크누트 엑슬브롯이라는 이 주인공은 65 먹은 노인이에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냥 크누트라고 할게요. 이 주인공은 노인인데, 이게 어떻게 청춘의 이야기냐. 그러니까 크누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냐면, 미국 이민 1세인데, 어, 그러니까 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 양육 이런 의무를 다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생활, 뭐 사회생활 그리고 자식 양육하면서 청춘과 장년의 시기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어,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 보면 그 자식들 뭐 양육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희생하시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 크누트란 노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 자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출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이런 데 가보면 만학도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적당한 만학도가 아니라 진짜 머리 희끗희끗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세요. 그래서 크누트가 이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아, 청춘, 그 시기에 딱 할 수 있는, 그때 나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 해가지고, 아, 공부를 해서 대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막 눈총을 주죠. 아이, 그 다 늙은 나이에 무슨 공부냐. 근데 이 사람은 뭐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결국 그 예일대라는 대학을 가요. 결국 전 잘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좋은 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그 젊은 대학생들과 이제 융화될 리가 없죠.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그 대학생들 이렇게 뭐 어떤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서 뭐 회의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화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인용한 부분을 보면 아랫부분에, 윗부분이구나. 윗부분에 그 것이 없기 때문에 크누트는 그 많은 숙제를 공부하는 고통을 이겨내기가 더욱 힘들었다 하면서 자기의 고충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길버트인가? 한 청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문학에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알게 됐는데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뭐 밤새 이제 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인생 경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하거나 이제 그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뭐 펍도 가고 그걸 이제 이 크누트란 노인이 그 청년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늙은이와 젊은이 이것은 오래 결합되지 못하는 거라 하면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주옥거리면서 짐을 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떠나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 온 목적은 바로 이거다. 이 하룻밤을 위해 나는 대학에 왔다. 이 기분을 잡치기 전에 어서 떠나야지. 그래서 그 크누트란 노인은 청년 길버트에게 편지 한 줄만 딱 적어놓고 이제 떠나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모든 건,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공부할 때가 있고, 뭐 군생활 할 때가 있고, 뭐, 모든 것은 때가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있다, 뭐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미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숙한 존재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거는 왜 어른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가끔. 아, 엊그제 음, 20대 같은데 벌써 환갑이 넘었어.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은 우리 그 피부가 노화되는 거와 달리 생각은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크누트 노예인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큼은 어떤 청춘의 한 시기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시기를 생각을 하고 난 음, 다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어. 음, 계속 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이루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늙은이나 젊은이 마찬가지로 어, 뭐랄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음, 미숙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음, 근데 이게 청춘과 미숙은 뭐 등식의 관계에 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또 이 뭐 예외적인 경우도 워낙 많고 음, 어떤 개별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다양해서 음, 딱 그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음, 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음,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항상 궁리하고 질문하고 음, 찾아가는 여정에 음, 이런 문학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그 강연이 길어졌는데요. 음. 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말씀해주신 소설 작품들, 네, 저도 제목들 기억하고,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윤은성 씨님의 목소리로 그 이제 곧 출간된 윤은성 첫 시집 주소를 지고라는 시집의 수록작인 양남이라는 시를 시인님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번 남겨해 주시겠습니다. 네. 버스가 멈추고 승객들이 내리고 먼 곳에 나를 보았다고 켄트 씨가 말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 작은 동전 같고 어느 날 뚫려있는 주머니 속 구멍 같고 이 사이 사용한 트렁크에 덜컹이는 바퀴 같은 애인을 보았다고 켄트 씨가 말한다. 볕이 있고 버스와 승객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보다 큰 트렁크를 옮겨다 준 적이 있는 내가 그의 외투를 돌려줘 본 적이 있는 사라지기 전에 켄트 씨가 말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어서 여기로 정하려고 길이든 계단이든 어디든 이 지역은 해마다 더 추워지려고 해서 자꾸 애꿎은 켄트 씨를 내가 썼다 지웠다 하고 불렀다 들었다 하면서 글을 못살게 굴고 가계부를 쓴다거나 죽어가는 화분을 살리려 노력한다거나 슈퍼에 다녀온다거나 맞춰둔 알람을 다시 확인한다거나 지하든 옥상이든 엉켜있는 공중의 전깃줄이든 어디든 정하고 다음 날은 눈을 떠야 한다면 잠깐은 안전해도 된다면 텐트 씨와 앉아있고 싶다. 매일 보던 새들이 없고 낮이 밝고 창밖엔 또 누군가가 버스에서 내리고 사라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텐트 씨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나의 오래전 동료들이 나눠준 얘기들 중 하나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켄트 씨와 나의 발밑, 죽고 일어나 적고 산다. 이 공중에서는 아침까지 잘 자고 일어나 얼굴을 씻으려고 한다. 양남이라는 시 읽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빨리 이 시집을 예, 그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영상으로나마 장경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저희가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면 더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문학과 또 창작하고 있는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저로서는 더없이 영광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시기에 대해서 어, 이번 계기로 많이 또 네, 생각도 해봤고
소설책도 저도 소개를 받아서 네,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청소년 관련된 네. 시들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좀 시국이 좀 어렵고 많이 답답하시고 또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부디 건강한 병영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후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가님의 아, 소설책이 있는데 그 책을 혹시 이번에 네, 병역 내에서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게 된다면 그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작품 중에 홈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입니다. 네, 홈이라는 단편 꼭 한번 읽어보시길 또 추천드리고 앞으로 저희 열심히 작품 생활 해서 나중에 또 다른 기회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